강한 건 부러지고 유연한 건 살아남는다. 미국 교수의 그 말에 하버드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의 강도, 중국의 통제, 일본의 전통이 균열날 때 그 나라는 흐름을 바꾸는 법을 택했습니다. 물리학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영역, 단단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금속을 만들어낸 나라. 그 나라는 아직도 선진국들을 따라하는 추격자일 뿐이다. 한 일본 언론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48시간 뒤 그 금속은 나토 방산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단 2년 후 그 나라는 AI, 방산, 배터리, 조선 4개 분야에서 모두 세계 탑3에 올랐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산업의 철학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제 세계가 되묻습니다. 그 유연함, 진짜 힘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하다. 이 두 단어는 물리학에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강철은 단단하지만 부러지고 고무는 유연하지만 약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연구진이 이걸 해냈습니다. 섭씨 1000도 열을 견디면서도 12배 늘어나는 소재 말입니다. 미국은 40년간 강도만 높였으며 중국은 복잡한 기계 장치를 달았지만 결국 둘 다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크러쉬라고 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마이클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이걸 봤다고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이 몰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왕웨이, 일본에서 온 다나카, 그리고 미국 학생들까지 모두 앞쪽 좌석을 차지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강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미래 전쟁을 바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죠.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은빛 액체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흘러내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액체와는 달랐습니다. 표면에 금속 광택이 반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으니까요. 이건 액체 금속입니다. 정확히는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 복합 잉크라고 부르는 소재인데요. 갈륨이라는 금속은 상온에서 녹아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통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물처럼 흐르면서도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한 신기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에 집중하며 이 낯선 물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장면에서 이 액체 금속은 얇은 막처럼 펴발라졌으며 그 위에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쭉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2배까지 늘어났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존 스텔스 기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균열입니다. 전투기는 비행 중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음속을 돌파할 때 충격파가 동체를 때리며 급기동할 때 중력 가속도가 날개를 휘게 만들고 엔진 진동은 기체 전체를 떨리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딱딱한 스텔스 코팅은 버틸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갈라지며 그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증가하니까요. 쉽게 말해 보이지 않던 전투기가 갑자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F-22 랩터를 개발하며 40년 넘게 고민했던 핵심 과제였으니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소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세라믹 복합체를 사용해 섭씨 1000도가 넘는 열을 견디도록 설계했으며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강도를 높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단할수록 무거워졌으며 무게가 늘면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유지 비용이었어요.
F-22 한 대를 1시간 띄우는데 드는 비용이 7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 대부분이 비행 후 스텔스 코팅을 점검하며 재도장하는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계적 제어라는 접근법이었는데요. 기체 표면 내부에 혈관처럼 미세한 관을 심고 그 안으로 액체 금속이나 전자기 유체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체 흐름을 조절해서 전파 흡수 대역을 바꾸겠다는 발상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액체를 순환시키려면 펌프가 필요했으며 흐름을 막거나 열기 위한 밸브도 있어야 했고 이 모든 걸 통제할 전자제어 장치까지 달아야 했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고장 포인트는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에서는 작동할지 몰라도 모래바람이 불고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서 수천 개의 미세관과 펌프가 정상 작동할 거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강도로, 중국은 복잡성으로 접근했지만 둘 다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소재 자체가 유연하게 변형되면서도 성능을 유지한다는 가장 이상적인 해답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계 장치를 추가하거나 소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물질의 본질 자체를 재정의했으니까요. 스크린에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연구원이 액체 금속을 초음파로 쪼개는 장면이었는데요. 액체 금속은 원래 표면 장력이 높아서 물방울처럼 뭉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처럼 펴바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입자로 쪼개며 그 표면에 얇은 산화막을 입혔습니다. 이 산화막이 핵심입니다. 입자가 다시 뭉치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입자와 입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입자들을 유연한 고분자 소재와 섞어 잉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 프린터로 찍어내거나 표면에 바르고 말리면 스텔스층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공정이 단순하다는 건 고장 포인트가 적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전장에서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왕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공학도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게 정말 12배나 늘어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목소리에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소재는 원래 길이의 최대 12배까지 늘어나며 기존 전도성 소재들이 10에서 20%만 늘어나도 내부 회로가 끊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왕웨이는 말을 잃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소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길게 늘어났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원래 형태로 되돌아왔어요. 액체 금속 입자들이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도 산화막을 통해 전기적 연결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체가 진동하거나 날개가 휘어져도 스텔스 성능이 유지된다는 의미였죠. 다나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열은 어떻게 견딥니까? 전투기, 엔진 배기구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는데요.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소재는 섭씨 1000도 환경에서도 물성 변화 없이 작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륨 기반 액체 금속은 녹는 점이 섭씨 30도 정도로 낮지만 산화막과 고분자 복합체가 고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험실 수준인 건가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기술 성숙도 단계상으로는 연구실 수준의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이나 영하 40도의 고고도 환경에서 1년 이상 물성이 변하지 않는지, 대량 생산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산 검증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연구실의 성공이 곧바로 전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까? 어떤 기계를 달까를 고민하며 기존 프레임 안에서 경쟁할 때 한국 연구진은 고쳐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물질 상태를 정의하는 고정관념을 깬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껐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밝아지며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놀라움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스텔스는 왜 실패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도 말입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3개 단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 중국, 한국 학생들이 노트를 펼치며 집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나라가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만이 성공했는지도 말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칠판에 미국이라는 단어 아래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7만 달러, 이게 뭔지 아십니까? F-22 랩터 한 대를 1시간 비행시키는데 드는 유지비용입니다.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돈의 대부분이 스텔스 코팅을 고치는 데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비행이 끝날 때마다 현미경으로 기체 표면을 검사하며 머리카락, 굵기만한 균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코팅을 입혀야 하니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강도에 집착했습니다. 2000도가 넘는 열을 견디고 음속 돌파 시 충격파도 버티는 소재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죠. 세라믹 복합체라는 물질을 선택했는데요. 세라믹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재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열에 강하고 단단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층을 겹겹이 쌓아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능은 뛰어났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비행기만한 물체를 새만하게 줄이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게였어요. 코팅 한 겹 한 겹이 쌓일수록 기체는 무거워졌으며 무게가 늘면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작전 반경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무장 탑재량도 감소했죠. 전투기로서의 본질적 성능을 희생하며 스텔스를 얻은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균열이었어요.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비행 중 기체는 끊임없이 변형되니까요. 날개는 공기 저항으로 휘어지며 동체는 엔진 진동으로 떨리고 급기동할 때는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딱딱한 코팅은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후마다 정비를 했던 거죠. 한 대당 정비 인력이 평균 30명 넘게 투입됐으며 작업 시간은 비행 시간의 10배가 넘었습니다. 1시간 날면 10시간 고친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F-22는 총 187대만 생산되고 생산 라인이 닫혔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칠판에 중국이라는 단어 아래 다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채널, 펌프, 밸브, 제어 장치, 중국은 미국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기계적 제어라는 방식이었는데요. 발상 자체는 기발했어요. 기체 표면 안쪽에 혈관처럼 아주 미세한 관을 심고 그 안으로 액체 금속이나 특수 유체를 흘려보내며 전파 흡수 성질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파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소재는 그 주파수를 흡수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런데 적이 다른 주파수의 레이더를 쓰면 탐지될 수 있죠. 중국은 유체 흐름을 바꿔서 흡수 대역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동형 스텔스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복잡성이 문제였어요. 액체를 순환시키려면 펌프가 필요했으며 흐름을 막거나 열기 위한 밸브도 있어야 했고 온도와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이 모든 걸 통제할 컴퓨터까지 달아야 했습니다. 부품이 늘어날수록 고장 포인트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실험실에서는 작동할지 몰라도 전장은 다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며 포탄 파편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수천 개와 정밀한 펌프가 정상 작동할 거라 믿기 어려웠어요. 먼지 한 톨, 파편 하나에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게 문제도 있었죠. 펌프와 밸브, 제어 장치를 다 합치면 상당한 중량이 추가됐으며 이는 미국과 같은 딜레마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실전 배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잡한 시스템은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전쟁터에서 신뢰할 수 없는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칠판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습니다. 그 아래 간단한 문장 하나를 썼어요. 프린터로 찍어낸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무거운 부품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잉크처럼 바르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까? 어떤 기계를 달까를 고민할 때 한국 연구진은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왜 고체여야 하는가? 왜 딱딱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전제를 뒤집은 거죠. 소재가 유연하게 흐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균열도 생기지 않고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액체 금속 복합 잉크는 바로 이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갈륨이라는 금속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며 초음파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로 쪼갠 뒤 그 표면에 산화막을 입혔어요. 산화막은 입자가 다시 뭉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도 전기적 연결은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을 유연한 고분자 물질과 섞어 잉크로 만들었죠. 이 잉크를 프린터로 찍어내거나 붓으로 바르고 말리면 스텔스층이 형성됩니다. 공정이 단순하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부품이 적다는 건 고장날 확률이 낮다는 뜻이며 유지보수도 쉽다는 의미니까요. F-22처럼 현미경으로 검사할 필요도 없고 J-20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상되면 그냥 다시 바르면 됩니다. 왕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성능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 뛰어난 겁니까? 성능 비교는 아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40년간 검증됐지만 한국 기술은 이제 막 연구실을 벗어난 단계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 틀 안에서 개선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틀 자체를 바꿨습니다. 칠판에 세 나라를 비교하는 표를 그렸습니다. 미국 옆에는 강도, 무게 증가, 높은 유지비. 중국 옆에는 복잡성, 고장 위험, 신뢰성 저하. 한국 옆에는 유연성, 간단한 공정, 낮은 비용. 학생들이 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일 뿐입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을 겁니다. 40년간 쌓은 데이터와 경험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건 기술 추격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노키아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통화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틀 안에서 최고가 되려 했죠. 하지만 애플은 전화기를 컴퓨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순간 노키아의 기술력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한국의 액체 금속 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체 코팅의 성능을 높이려 할 때 한국은 액체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재 개발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물질 상태를 정의하는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안 건 2주 전 전화 한 통 때문입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로키드 마틴에서 25년 일한 방산 엔지니어죠. 그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 뭔가 나왔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봤는데 이건 진짜야. 마이클은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신봉하며 감정을 배제하는 엔지니어죠. 그런 그가 새벽에 전화를 걸 정도로 흥분했다는 건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날 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 새벽 2시였습니다. 연구실 책상에서 논문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마이클 톰슨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25년 일한 방산 엔지니어이자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하지만 새벽에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분해 있었어요. 리처드, 한국이 판을 뒤집었다는 말과 함께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25년간 군수 산업에 몸담으며 데이터에 집착하고 모든 걸 의심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그가 새벽에 전화를 걸 정도로 충격받았다는 건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 키엘체라는 도시에서 2년마다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제조사들이 모여 최신 장비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특히 주목받는 부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부스였어요. 마이클은 원래 미국 부스를 둘러보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 쪽을 지나치게 됐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갔더니 K9 자주포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만든 자주포인데요. 자주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뜻합니다. 일반 대포는 트럭으로 끌고 다녀야 하지만 자주포는 바퀴나 궤도가 달려 있어서 혼자 이동할 수 있죠. K9은 그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난 무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본 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계약 서명식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과 악수를 나누며 문서에 사인하는 장면이었죠. 계약 규모를 듣고 마이클은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672문, 총 계약 금액이 17조 원이었습니다.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급 규모였어요.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며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왔죠.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폴란드 장교 한 명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K9이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거리는 50km가 넘으며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8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조작 인원이 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미국제 자주포는 같은 성능을 내려면 5명에서 7명이 필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제 펠라딘 자주포는 대당 600만 달러인데 K9은 400만 달러였어요. 3분의 2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뜻이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입니다. 전화 속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K9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어. 그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4년 기준 2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세계 넷째 규모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 밖이었는데 어느새 미국, 러시아, 프랑스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레드백 장갑차를 주문했고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와 전투기까지 한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제 무기가 미국제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은 로키드 마틴에서 F-22 랩터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방산 기술의 자부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엔지니어였죠. 그런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국이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을 추구하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감수했지만 한국은 적정 성능의 합리적 가격을 맞춘다는 전략이었어요. 예를 들어 F-22 랩터는 세계 최강 전투기이지만 대당 가격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너무 비싸서 미국조차 187대만 만들고 생산을 중단했죠.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F-22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최고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25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는 것. 책상 앞에 앉아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배 반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주포, 전창, 전투기, 잠수함이었으며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와의 계약에는 현지 생산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한국이 자국 기술을 공유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는데 한국은 달랐던 거죠. 자료를 파고들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해왔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젊은 남성 대부분이 군 복무를 하며 이들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 봅니다. 사용자 피드백이 즉각 반영되는 구조였어요. 미국은 모병제라 군인 수가 적고 피드백 경로도 복잡하지만 한국은 수십만 명이 매년 무기를 다루며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죠.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문과 보고서를 수십 개 읽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판을 뒤집고 있었으며 이건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체 금속 잉크처럼 스텔스 기술에서도 무기 수출처럼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국이라는 제목을 크게 쓰고 아래 질문 하나를 적었어요. 왜 한국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지표만 봐서는 안 됐어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기술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세로축은 시장 점유율이었고 가로축에는 산업 분야가 나열돼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업, 자동차 순서였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주시하며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막대는 7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게 없으면 디지털 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메모리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마비된다는 의미였죠. 두 번째 막대는 30%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만드는 배터리가 테슬라, 폭스바겐, 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됐는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60% 조선업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산업인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9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영하 160도의 극저온 액체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치면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 다음이었죠. 판매량만 놓고 보면 연간 700만 대가 넘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내 총생산 순위는 세계 13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중간 정도 되는 나라죠. 하지만 기술력으로 따지면 5위권에 들어갑니다. 크기와 영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뒷줄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아야코였어요.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였으며 평소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었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건 인정하지만 그게 기술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야코가 자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였는데 반도체 핵심 소재와 장비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 물질과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정밀 가공 장비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일본이 50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아야코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립을 잘하는 나라일 뿐이며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많이 만들지만 결국 일본의 소재와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싸한 주장이었으니까요.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아야코가 가져온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크린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 추이였어요. 아야코의 지적은 맞습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에 의존했던 게 사실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반도체 소재의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했으니까요. 하지만 2019년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해였죠. 당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세 가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 예측했으며 실제로 초반 몇 달간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년 만에 한국은 세 가지 소재 모두를 국산화했어요.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SK하이닉스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대체 소재를 확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국산 소재가 일본산보다 오히려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으니까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소재 국산화율은 53%였지만 2023년에는 72%로 올라갔습니다. 4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장비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제조 장비 중 일부는 여전히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핵심 공정 장비는 이미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뭔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대신 더 빠르게 투자했고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세정 공정에 쓰이는 물질인데요. 순도가 9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9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일본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솔브레인이라는 중소기업이 3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으며 순도는 일본 제품과 동등하거나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왕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소재와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초정밀 기술은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걸 수입해야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국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양쪽 모두에 의존하지 않으려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야코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100년 넘게 쌓아온 소재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기술 축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천천히 검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며 개선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수명이 짧습니다. 3년 전 최신 기술이 지금은 구식이 되는 세계죠. 이런 환경에서는 100년 경험보다 3년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도 생산해요. 자체 제품에 자체 반도체를 넣으며 즉각 피드백을 받습니다. 일본 소재 회사는 고객이 따로 있지만 한국은 소재 개발사와 사용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니까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아야코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자신이 가져온 자료가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었는데요. 4.8%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였으며 1위는 이스라엘이었죠. 한국은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멈추면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되고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전기차 산업이 마비되며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 없으면 유럽의 난방이 멈춥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는 겁니다. 왜 한국인가?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가?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가로로 긴 선 하나를 그었어요. 연표였습니다. 맨 왼쪽에 1910년이라고 쓰고 오른쪽 끝에 2024년을 적었죠. 학생들이 노트를 펼치며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밤 한국 자료를 파헤치며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5번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5번 모두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굵은 검은색 선이었어요. 일제강점기라고 적었습니다. 36년간 나라를 완전히 잃은 시기였죠.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정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바꿔야 하며 역사를 지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창씨 개명이라는 정책을 강요했는데요.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김철수는 가네다 데스오가 돼야 했고 이영희는 야마다 에이코가 돼야 했어요. 한글 사용은 금지됐으며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다 걸리면 체벌을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면 경찰에 끌려갔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언어를 쓸 수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앞줄에 앉은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하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밤에 몰래 모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집 지하실에 숨겨둔 책으로 역사를 전수했어요. 일본 경찰 눈을 피해 한글 신문을 돌려 읽었고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어를 잃으면 민족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80%,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30년 뒤인 1975년에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문맹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육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논밭을 팔았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밤에 글을 배우러 학교에 갔습니다. 한글을 빼앗겼던 기억이 오히려 배움에 대한 갈증을 키웠던 거죠. 이게 훗날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고 적었어요.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해였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으며 전체 인구의 10%인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공장은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67달러,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어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을 영구 원조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숫자를 적었어요. 32,000달러,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70년 만에 477배 성장한 거죠. 학생들이 숫자를 확인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왕웨이는 계산기를 꺼내 직접 계산해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간 연평균 8% 성장을 기록했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으며 자본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경제학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배고픔이 어떤 건지 뼛속까지 경험했으니까요. 세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고 적었어요. 국가가 사실상 파산한 해였습니다. 11월 21일 하루 동안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국가 운영비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 한보그룹, 기아자동차가 연쇄 도산했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요. 중산층 가정이 순식간에 빈민으로 전락했고 아버지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됐죠. 그때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치는 할머니들, 돌반지까지 내놓는 아이들, 금리를 뽑아 기부하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는데 당시 시가로 21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왕웨이가 손을 들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부가 강요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이었으며 정부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틀 만에 전국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에서는 생중계를 했죠. 부부가 함께 와서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죠.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체득한 절박함이었어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국제통화기금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1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던 일을 2년 만에 해낸 거죠. 게다가 위기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기회가 됐어요. 벤처와 정보기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으며 LG전자는 가전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위기가 혁신을 낳은 겁니다. 네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사태라고 적었어요. 한국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콘서트 취소,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음원 삭제까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600만 명이 완전히 끊겼으며 명동과 동대문 거리는 텅 비었죠. 롯데마트 99개 매장 중 77개가 영업 정지됐고 현대차 베이징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하루 1,000억 원씩 손실을 봤어요.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었고 경제의 25%를 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만에 완전히 판을 뒤바꿨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틀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열풍이 일었으며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가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1위를 차지했고 중동에서는 현대차 판매량이 3배 늘었어요. 오히려 시장이 더 다양해진 겁니다. 가장 극적인 건 한류의 반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차단한 사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번졌어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으며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세계 시장을 얻은 거죠.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5개 선이 그려진 연표를 바라보며 학생들도 조용히 따라봤어요. 여러분, 패턴이 보입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교육열을 낳았고 한국전쟁은 성장 의지를 키웠으며 외환위기는 기술 혁신을 불러왔고 사드보복은 시장 다각화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마다 한국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으며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였죠.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의지.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밤새 실험실에서 불을 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주말에도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요. 조상들이 지켜낸 나라를 우리 세대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기술을 세계와 나눴어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공급했으며 백신 생산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했고 방산 기술을 동맹국과 공유했습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헌신했던 거죠.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아야코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으며 왕웨이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기술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신이 어떻게 기술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장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액체 금속이 흘러내리며 12배 늘어나는 영상이었어요. 맨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들며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의 역사를 본 뒤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액체 금속이 최대로 늘어난 순간이었어요. 이 소재의 핵심은 유연함입니다.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으며 늘어나지만 끊어지지 않고 변형되지만 성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물리적 특성만이 아닙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큰 글씨로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스텔스 소재, 한국 사회, 그 아래 같은 문장을 썼어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으며 뒷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은 진공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기술을 만들고 역사가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그 사고방식이 혁신으로 이어지죠. 한국의 액체 금속 잉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5번의 위기를 견디며 체득한 생존 방식이 기술로 구현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겉으로는 일본식 이름을 쓰며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글을 지키고 역사를 전수했습니다. 딱딱하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유연하게 적응하며 본질을 지켰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폐허가 됐지만 무너지지 않았으며 외환위기 때도 굴복하지 않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며 고집이 아니라 적응이고 완강함이 아니라 회복력이죠. 그리고 이 방식이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미국은 소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 했고 중국은 복잡한 기계를 달았지만 한국은 소재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었어요. 스크린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통계였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였죠. 일본은 30%에 육박하며 경제 성장률이 30년째 1%대에 머물러 있고
독일은 연금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65세 이상 고용률이 34.1%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의 2배가 넘는 수치였죠. 고령자들이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70대로 보이는 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60대가 넘으면 서비스직에서 일한다는 건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으며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비스 정신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인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며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어떤 젊은 직원보다도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홀 청소와 테이블 정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라는 위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를 문제로만 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연금 부담이 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걱정하죠. 하지만 한국은 고령자를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재취업 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했으며 기업들에게는 고령자 고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고령자들이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 교육, 문화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죠.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필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었어요. 8살 아이들에게 파이썬과 스크래치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교에 가서야 배우는 프로그래밍을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배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무서워할 때 한국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여기며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였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불규칙 철자법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투트루투라는 발음이 모두 다른 철자로 쓰이며 같은 발음인데 철자가 다른 경우가 수천 개나 되죠. 중국어는 더 복잡합니다. 한자라는 표의 문자 때문인데요. 하나의 한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가지 문자가 한 문장에 섞여 있어서 인공지능이 처리하기 까다로워요.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문자예요. 마치 세종대왕이 500년 뒤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하고 만든 것 같았습니다.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쓰며 데이터 처리 속도는 다른 언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빠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인공지능을 배우고 한글을 사용하는 세대가 사회에 나올 때 그들이 만들어낼 혁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8살부터 인공지능을 다루고 최적화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세요. 왕웨이가 손을 들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앞서갈 거라는 말씀입니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으며 세계가 두려워하는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문화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문화의 표현이니까요. 한국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외환위기 때 금반지를 내놓은 할머니들, 새벽까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주말에도 공장을 돌리는 엔지니어들. 이들 모두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니까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공급했으면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생산량을 늘려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켰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폴란드에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했습니다. 자국 이익만 챙기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계와 함께 움직였죠. 문화는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로 노래하며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이 한국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김치와 비빔밥이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 되고 있어요. 단단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칠판에 이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소재가 그랬고 한국 사회가 그랬으며 한국의 미래도 그럴 겁니다. 이론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서 목격한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명확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한국의 한 대학교와 학술 교류 계획이 잡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국제기술정책 세미나였는데 평소라면 동료 교수에게 맡겼을 일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가야 했죠. 마이클의 전화 이후 석 달간 한국 자료를 파헤치며 쌓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2024년 7월 15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지나 입국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으며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정확하게 표기돼 있었고 화장실 위치부터 환승 게이트까지 모든 동선이 직관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 영국의 히드로 공항,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수십 번 이용해봤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1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이유가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불과 15분 만에 통과했으며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를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표정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5시면 교대 시간이 가까운데도 환하게 웃으며 길을 안내해 주셨고 청소하시는 분은 카트를 밀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히 공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첫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으셨고 호텔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내비게이션을 켜시더니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셨는데 45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43분 뒤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오차가 2분밖에 안 났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던 터라 호텔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려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그분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셨으며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어떤 젊은 직원보다도 훨씬 세심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홀 청소와 테이블 정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조화롭게 일하고 있었으며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통계로만 봤던 34.1%라는 숫자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호텔에서 세미나 장소까지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였어요. 역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노란 선 안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는데 3분 후라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3분 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는 동안 타려는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 섰으면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뒤에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열차 안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역까지 2분이 걸린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정확히 2분 뒤 도착했어요. 그 다음 역도 마찬가지였고 12개 역을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정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미나가 끝난 저녁 삼성전자 수원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교수님이 주선해 주셨는데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건물 외벽은 유리로 돼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는데 수십 개 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연구원들이 실험실을 오가고 있었으며 회의실에서는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께 물었어요.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가요? 그분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평소와 같다고 하시더군요. 반도체 개발은 글로벌 경쟁이라서 하루라도 늦으면 뒤처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업체들이 24시간 돌아가는데 한국만 쉴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한 연구원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니까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전쟁 때 총을 들었다면 지금 세대는 기술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연표와 그래프, 숫자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강의 시작한 게 오후 2시였으니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150번 넘게 언급했을 겁니다. 칠판 가득 적힌 한글 단어들, 숫자들, 그래프들이 이 나라의 70년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입을 연 거였죠. 교수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만 그게 온전히 한국만의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야코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정부 보고서였는데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 협력 자금과 기술 이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의 철강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전자산업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야코의 주장이었어요. 포스코는 일본 제철 기술로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미쓰비시 기술을 배웠으며 삼성전자도 초기에는 일본 부품을 조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처럼 들렸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으며 모두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야코의 지적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한국이 초기에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배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기술을 받는 것과 그걸 발전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960년대 일본이 포스코의 제철 기술을 이전했을 때 일본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10년 안에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 만에 따라잡았고 10년 만에 앞섰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쓰비시 기술로 시작했지만 20년 뒤에는 독자 엔진을 개발했으며 지금은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극적이었죠. 조립만 하던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일본 업체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씨앗을 받는 것과 나무를 키우는 건 다릅니다. 칠판에 이 문장을 적었어요. 일본이 씨앗을 줬다면 한국은 그 씨앗을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양을 다지고 물을 주며 가지를 쳐낸 건 한국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일본도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했죠. 그렇다고 일본의 성장이 서양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왕웨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미국 학생들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시간 동안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죠. 미국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질서를 만들었어요. 중국은 통제로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정부가 모든 걸 관리하며 성장했죠. 일본은 전통으로 움직였습니다. 장인 정신과 품질로 신뢰를 쌓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유연함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칠판에 이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액체 금속 잉크가 그랬고 한국 사회가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요. 대신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 진단키트로,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생산량 증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기 공급으로 행동으로 증명했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압니다. 조상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성공보다 나라의 성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연구하는 과학자들, 주말에도 공장을 돌리는 엔지니어들, 금반지를 내놓은 할머니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입니다.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고 방산을 수출하며 개발도상국을 돕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여주며 힘을 과시하고 중국은 군사 퍼레이드로 무력을 자랑하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공급을 멈추지 않으며 배터리 생산을 계속하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만들며 조용히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멈추는 순간 전 세계가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드는 건 국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웃으며 일하던 어르신, 지하철을 정시에 운행하는 기관사, 새벽까지 연구하는 과학자,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받치고 있어요. 정부나 대기업이 아니라 5천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굳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건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중국 학생이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휘어지는 법을 배우세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강함은 단단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흘려보내며 방향을 바꾸세요. 한국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믿으세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 오면 인공지능과 함께 일할 방법을 찾고 고령화가 오면 고령자를 자원으로 활용하며 기후위기가 오면 친환경 기술로 대응하세요. 위기를 피하지 말고 기회로 만드세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분필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야코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왕웨이는 노트 가득 메모를 하고 있었고 미국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미국을 사랑하며 이 나라가 계속 위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유연함에서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자세, 국민을 믿는 마음, 세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 이걸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 바랍니다. 지금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강대국이 됐다고 해서 힘을 과시하지 말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지 말며, 성공했다고 해서 겸손을 잃지 마세요.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 바랍니다. 한국을 주목하세요.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유연함과 회복력, 국민의 힘과 문화의 가치, 이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입니다. 힘의 문명이 아니라 유연함의 문명이며, 통제의 사회가 아니라 신뢰의 사회이고, 과시의 나라가 아니라 실천의 나라입니다. 이 문명이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글자들이 오늘 3시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지죠. 위기를 만나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순간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고 유연해졌습니다. 강함이 꼭 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용기는 세상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때 생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요? 견디기 힘들던 순간이 나중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일들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지만 그때 잠시라도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결국 세상은 부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보다 유연하게 흔들리며 버티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강함이란 부러지지 않는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유연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